그래서 뭐 에밀레종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시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없어서 애를 뭐 하고 그건 인신공의하고 결부된 거예요. 인신공의. 그러니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좀 미개한 그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죠. 섬뜩한 우리나라 그 이야기도 있잖아. 그게 심청전이에요. 그게 인신공의. 아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나중에 심청이 잘 돼서 나왔다더라 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그 심청전. 쌀에 팔려가는 인신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교 관리가 합리적인 걸 내세우는데 거기 그 동네는 이제 매년 한 명씩을 파도 치는 데다가 넣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저 삼국지 연의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만두 사건이잖아요. 삼국지 연의 보면 이제 사기인데 그것도 다 사기인데 왜냐하면 훨씬 후대에 들어가는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제갈량이 이제 남쪽 만인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래서 남쪽 만을 정벌하러 가잖아요. 그게 이제 매획 잡고 뭐 어쩌고 칠종칠금의 제갈량 할 때 7번 잡고 7번 놓아주는 제갈량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삼국지하고 로마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사하고 삼국지 얘기는 함부로 나발을 벌면 안 된대. 그게 있어. 로마파와 삼국지파들이 아주 전문가를 양싸대기를 치고 뒤통수까지 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 제아의 협객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 한번 잘못 얘기했다가 옛날에 그 설민석 씨가 뭐 공손차 내갖고 찬이형 뭐 이런 얘기 한번 했다가 그거 사실 뭐 당신이 바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했다가 훅까지 해. 남자치고 삼국지를 잘 안 한다는 게 참 재밌는데. 남자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쪽을 정벌하고 와서 그때 뭐 넘어오는데 어떤 강을 건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람 머리를 잘라서 이제 제를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거 대신에 뭐 49개인가 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다져 넣어서 이제 만두 만인의 머리 이렇게 해서 만두 같이 이렇게 빚어서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크게 빚어서 그걸 대신해서 넣었다. 그래서 제갈량의 합리주의로 어떻게 보면 무속적인 거를 극복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에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지방에 내려갔더니 거기 그 무속인이 이제 그렇게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경랑에다가 계속 사람을 넣고 이러니까 그 지방관이 그걸 이제 없애고는 싶은데 민심이 전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대 이게.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무속인한테 그랬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되느냐. 그랬더니 뭐 확실히 된다 어쩌네. 내가 잘 못 믿겠으니까 네가 좀 들어가서 그러면 얘기 좀 하고 와라. 그리고 걔를 밀어넣대. 그러니까 재물을 넣는 게 아니고 그 무속인을 밀어넣은 거야. 그래서 갔다 와라. 근데 안 오지.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다는 거야. 네가 가봐라. 네가 가봐라. 계속 몇 명을 밀어넣었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끝났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신공이라는 것과 결부돼서 이러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스토리도 에밀레 종 스토리는 그렇게 연대가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단지 에밀레 종 같은 그러한 큰 종을 만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빚어지는 전설. 그리고 종에 대한 전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원사 종에도 그 전설이 있는 거고 비슷한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전설. 그게 이제 젖꼭지 전설. 지난 시간에도 젖꼭지를 얘기하고 또 젖꼭지를 얘기하는 젖꼭지 전문. 이런 거 좋죠. 아니. 그래서 상원사종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원래는 사찰종은 범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 관공서에도 종이 있어요. 그 성문을 여다를 때 쓰는 종입니다. 신호용 종.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신각종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고 그런 거는 관종이라 그래요. 정부종. 관리할 때 관종. 그리고 절은 범종. 근데 이게 이제 호환될 수 있으니까 같이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서로 용도를 변형시켜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찰들이 조선 초기에 다 이제 무너져 내릴 때 그 종들은 그렇게 재활용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신각종이 원각사 종일걸?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에 원각사 종이 보물 이용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보물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절종을 제하의 종으로 치는 게 이제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 뭐 별로 기분이 나쁘다 저거 하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족보도 없는 식의 종을 지금 만든 게 지금 보신각 종이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너희들이 종은 바꿀지 모르지만 33번 치는 거는 바꾸지 못했다. 33번 치는 게 도리천을 상징하는 33번이다. 그건 불교식이다. 바보들. 그거는 모르고. 에이씨.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 그래서 종은 28번, 33번.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몇 번 치는지 횟수를 정확하게 논문으로 확립한 게 접니다. 종의 타종 횟수 고찰. 조선시대만 되더라도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절에서도 몇 번 치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정확한 룰을 몰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백파궁선이라고 아주 가방끈이 그 당시에 긴 스님이었는데도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역이 어떻고 뭐 개구라를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절마다 틀려. 지금도 틀립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준들을 잡아서 족보를 쭉 따져줘야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정리를 했다고. 그리고 절 영향으로 인해서 28번 치는 거는 28숙 별자리 때문에 치는 거고, 그 밤에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33번 치는데, 그 도리천,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설법하시거든요. 화엄경에 보면. 그 승 도리천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미산정 개참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리천에 계시는 걸 상징을 해서, 이제 종을 33번을 치는데, 종 치는 게 절에서만 그렇게 친 게 아니고, 관종도 숫자를 그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여닫을 때도, 그래서 그게 공식 룰입니다. 그래서 뭐 36번을 친다는 동 뭐 아침 저녁을 바꿔서 치는 경우도 있어요. 28번을 아침에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족보를 쫙 따져가지고, 내가 참 그런 거 할 때가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 종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종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를 내가 주장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나는 한국종의 유래를 중국종에서 찾질 않아요. 한국종의 유래를. 중국에서 원래 은나라 때부터 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이제 종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쭉 족보들이 있어요. 저 최영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쭉 얘기하는 그런 족보들이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왜 한국종은 중국종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다른 형태를 띠게 됐는가? 옆에 있으면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상을 보면 중국 불상이나 한국 불상이나 뭐 그런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완전히 뛰어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을 뛰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전파된 지역이 원 지역보다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겁니다. 약간 떨어지는 게, 짭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요? 짭이 원판을 넘었어요. 굉장히 희한하잖아. 거기에는 뭔가 모르는 내재적 충격이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그냥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옹관묘설이라는 게 있어요. 손순매화라고 삼국유사에 보면 나와요. 그 경주에 가면 지금도 그
그 진덕여왕 무덤 쪽에 가면 손순 뭐 집터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 이렇게 집이 남아 있어요. 저도 거기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 문 잠겨 있어. 그래갖고 우리는 또 큰 스님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이 보여. 그게 큰 스님의 특징이거든. 굳이 안 들어가도 아니 문을 잠궈놨어 이놈들이. 문화재면 아니 문화재든지 뭐 사적이든지 이러면 열어놔야 될 건데 복원을 해놓고는 문을 잠궈놓으니까 우리 못 들어가잖아. 하고 이렇게 큰 스님의 특권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돌로 된 종이 있어. 손순매화 그 전설 아세요? 아 그게 뭐냐면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를 묻는다는 뜻이거든요. 매장. 그래서 이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인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대. 손순 내외가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손자지. 이게 할머니는 그 며느리는 이기는데 손자한테는 밥입니다. 이게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손자는 굉장히 높아. 그래서 손순 부부가 힘들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먹을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를 노모를 봉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이러면서 이제 홀라덩홀라 뺏어 먹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안 먹어도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줬는데 손순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애는 또 나면 되니까 묻자. 아니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유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순이 효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유교적인 저 인간관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제사에 대한 영상을 찍었더니 악플이 한 2,000개 달렸거든. 악플을 내가 이렇게 쫙 악플 덕분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나의 비결은 악플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풀 영상을 보면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잘라서 올렸더니 이놈들이 이제 막 악플을 다는 거야. 근데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게 인간관이라든지 세계관이 그러니까 불교가 다르고 유교가 다르고 도가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게 다르고 다 배경들이 달라. 그러니까 영혼관 하면 영혼이면 다 똑같은 영혼? 사후세계면 다 아니야. 다 달라. 그럼 정답이 뭐냐? 모르지. 불교는 불교라고 말하는 거고 유교는 유교라고 말하는 거지. 정답 알고 싶어? 가봐. 가봐. 그래서 유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영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플러스 부모의 정혈 플러스 그 동네의 기운, 그러니까 땅의 기운, 그다음에 하늘의 기운이 섞여서 거기서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혼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신이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뭐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지만 영혼이 영생하는 거나 윤회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잠재적으로 떠났다가도 얼마 지나면 이게 사라져요. 마치 기차가 움직이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동력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잖아. 관성이잖아. 그 에너지는 존재하고 있잖아. 하지만 기차는 언젠가는 멈추지. 정확하게 멈추지. 맞죠? 더 이상 에너지가 보강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흩어져. 그래서 제사를 영원히 지내는 게 아니고 몇 대 지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유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 윤회나 이런 생각하지 마. 나를 만드는 조건이 이런 기운, 하늘이나 자연 기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고향을 떠나면 안 돼. 고향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야. 내 부모의 정혈과 내 고향이라고 하는 이 조건, 이 자연 조건이 만드는 에너지가 나의 최적 조건이야. 그래서 고향을 떠나면 안 돼. 그게 신토불이야.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그게 고향 떠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농협에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먹으래. 신토불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먹으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또라이 같은 짓을 하는지도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짓들을 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게 한자가 어려우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잘 모르니까 그냥 누가 왜곡하면
우리도 그렇잖아. 뭐 영어도 아니고 어디 뭐 러시아어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 아이씨 이거 어디서 찾냐 이런 식으로 해서 먹히는데 영어 같으면 우리가 에이씨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뭔 뜻인지 대충 보이는데 뭔 헛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토부리는 몸신자, 흑토자, 불이, 아니불자, 둘. 야 이거 너무 쉬운 한자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사기가 먹히지? 현대판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 국민한테 먹혔어. 전 국민한테. 약간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향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문화까지 가냐면 객사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 객사는 집에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 거는 지 집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지 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 간 집이 아니고 원래 고향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강조하는 게 농경 문화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기 쉽게 하기 위한 구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을 못 떠나게 해서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면 세금을 걷거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입시켜 버리는 거지. 그거는 풍우란 선생의 중국 철학사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왜 유목적인 거나 상업적인 거, 그러니까 상업적인 가치들을 비하하고 농업적인 가치들을 왜 우선시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농업하는 사람은 땅을 떠날 수 없고 수탈을 당해도 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을 하거나 이러면 돈 들고 튀어버리거든. 그래서 통제하기가 위정자들 입장에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가 농업을 중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옆에 주변에 경쟁할 만한 세력들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내가 한쪽에서 농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얘네가 죽잖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는 경쟁 상태가 돼서 계속해서 상업적인 쪽으로다가 발전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를 먹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 체제가 아니니까 다 망해도 관계는 없는 거지. 내 지위만 계속 안정적으로 내 세력만 유지될 수 있으면 그게 농자 천하지 대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산농공상 체계가 돼버린 거야.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죠. 그래서 마치 농사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사람을 조지려고 하는 수탈의 정신에서 나온 거다. 라는 재밌는 사고들이 있어요.